정말 영어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왜 영어 1등급을 쉽게 받지 못할까? 나는 분명히 이 단어를 이 뜻으로 외웠는데 문장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네. 이걸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외워야 돼?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난 3년간의 수능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100명 중에 대략 한 5명 정도밖에는 1등급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각 시기별로 공부의 방향이 제각각이고 공부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시청자 여러분. 저는 EBS와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혜연입니다. 벌써 EBS에서는 11년째 1타 강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어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왜 영어 1등급을 쉽게 받지 못할까? 사실 지난 3년간의 수능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1등급의 비율이 대략 한 4%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대략 한 5명 정도밖에는 1등급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각 시기별로 공부의 방향이 제각각이고 공부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영유아기 때는 듣기 말하기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법 위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이 되면 수학 공부에 밀려서 영어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입시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공부의 방향성이나 연속성을 조금만 더 유지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많은 친구들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 부족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전문적인 콘텐츠를 잘 소화해내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소위 읽기의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이 읽기의 유창성은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친 독서의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읽기의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딱 영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한번 획득하게 되면 모든 과목에 있어서 굉장한 파급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읽기 공부를 할 거라면 어렸을 때에는 이 읽기의 유창성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원서로 학습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재밌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른들도 야, 너 영어 잘한다, 발음 좋다,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와, 영어 이거 진짜 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손을 떼는 시기가 보통 이 중학교의 내신 시험에 대비한 공부로 전환되는 그 시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한국식 문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유아기 때 했던 공부랑 고등학교 입시 영어 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이 중학교 내신을 위한 영어 공부만 이 연속선상에서 조금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흥미만 조금 유지하고 있으면 기초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흥미를 잃어버리면 이건 마치 시동 꺼진 자동차를 뒤에서 미는 격이라서 정말 공부를 앞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공부에 있어서 좀 연속성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영어 원서 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의외이실 수 있는데 영어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단어장을 지금까지 공부한 게 몇 권인데요, 학원에서는 테스트 통과 못하면 집에도 안 보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이들은 또 반면에 저는요 외운다고 외웠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단어를 단어장으로만 외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어를 목록의 형태로만 공부하고 이게 실제로 글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빠르게 그 단어가 휘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해력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친구들이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 뜻으로 외워도 정작 이 우리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infrastructure, 기반시설 이라고 열심히 외워도 기반시설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시설이요?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단어를 외우고 그 뒤에 다양한 문맥 속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지금의 입시 영어를 출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요, 전공 서적 중에서 중간에 한 단락만을 발췌해서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 문제집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은 딱 반쪽짜리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의 전체 맥락상에서 이 단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뒤 문맥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반쪽 공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입시가 코앞에 와 있는 고등학생이 아닌 다음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재미, 흥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 단어도 많지, 심지어 외국어로 쓰여져 있지, 이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고도 이 책을 읽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것이 사실은 학습 성공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분량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읽으면서도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왕 글을 읽고 나서 배경 지식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Horrible Science라고 하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유쾌한 문체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풍부한 시각 자료들, 재기발랄한 카툰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에 관련된 책을 같이 잠깐 넘겨볼까요? 챕터 뉴튼에 들어가서 보시면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카툰과 함께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문체도 굉장히 유쾌하고 과학과 관련된 글이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읽으실 때에는 그냥 재미난 잡지를 본다 라는 기분 정도로 술술 넘기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딱 한 번 보고 치우긴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볼 때에는 책에 보시면 색깔 표시라던가 밑줄 표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의식하지 않아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이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될 거고요. 이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서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만 딱 더 넘기면 아주 자세하게 어휘부터 시작해서 문장 분석까지 챙겨드릴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Test your teacher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이제 학생들을 테스트해본다라는 개념의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선생님께 이런 거 아시는지 한번 여쭤봐봐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관련된 것들을 퀴즈 형식으로 다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쭉 넘겨서 읽으시다 보면 하나의 개념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리뷰라고 해서 우리말로 다시 배웠던 개념들을 간단히 복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이렇게 정지되는 부분이 많으면 내용에 대한 몰입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호흡에 끊김없이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 싶은 부분은 다시 읽으면서 챙기는 방식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가 정말 영어 교재로서 이 책의 진가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vocabulary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서 만났던 단어들을 어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어와 함께 어떤 짝꿍으로 많이 쓰이는지까지 아주 풍부하게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뒤에는 문장 분석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해 교재라던가 문제집을 보지 않더라도 문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풀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아주 세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휘라고 하는 게 그냥 목록식으로 쭈루룩 제시되는 게 아니라 어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 단어랑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들까지 풍성하게 챙겨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저절로 체계적인 학습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은 토플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빈출 소재거든요. 일단은 과학의 핵심적인 여러 개념들이 있잖아요. 관성이라던가 뭐 중력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딱 갖추고 있으면 사실은 언어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훨씬 더 글이 쉽게 읽히는 경험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내가 조금 부담스러울 만한 영역, 또 내가 친숙하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 미리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게 굉장히 큰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좀 부담스러운 소재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늘은 왜 파래요? 왜 물건은 아래로만 떨어지고 위로는 안 올라가요? 뭐 이런 과학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소재를 쉽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영어, 배경 지식, 재미까지
때까지 정말 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해당하는 과학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쌓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어로 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다루는 영상들이 유튜브 등등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찾아보면서 아, 이거를 실제로 실험으로 구현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면 좋은 듣기 공부도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 중간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카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풍선을 살짝 지우고 내 말로 바꿔서 써본다면 또 좋은 연계된 쓰기 공부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을 키우는 것도 이 책을 보는데 하나의 큰 목적이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된 관련된 주제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이중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동시에 코딩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어떤 지식의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부담스러우면 오래 못하고요. 오래 못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 주 4회 정도가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의 길이가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짧은 때는 하루에, 조금 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에 나눠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한 뒤에 나오는 단어라던가 문장 분석 같은 해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챙겨서 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공부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책에 이미 다 체계화되어서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일단 한 시리즈를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건 이제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공부에 크게 강조점을 두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알파벳도 모른 채로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딱 한 권밖에 없는 문법 서적을 마르고 닳도록 보고 또 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좀 그랬었는데 딱 1년이 지나니까 확연히 다른 친구들이랑의 차이가 좀 보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저기 찔러보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저는 어떤 개념을 딱 받았을 때 이거 목차 몇 단원에 있는 어디에 어떤 개념이야 까지 딱 나오니까 훨씬 더 공부에 체계가 잘 잡혔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기왕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한 시리즈를 좀 차근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나는 분명히 이 단어를 이 뜻으로 외웠는데 문장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네. 이걸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외워야 돼?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익히면 좋은 점이 우리말로 1:1 매칭되는 뜻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consume이란 단어가 있다면 이게 확 집어삼키는 것 같은 게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차가 에너지를 확, 연료를 확 집어삼키는 이런 이미지도 될 거고요. 아니면 사람이 먹을 것을 집어삼키는 이미지, 아니면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이미지, 혹은 어떤 화재가 집을 집어삼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콘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매칭시켜 공부하면 소모하다, 섭취하다, 사로잡다, 전소시키다 이렇게 따로 공부해야 되고, 정작 공부해놓고 나서도 아니 이게 이 글에서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헬 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문맥 속에서 다양한 쓰임도 보면서 즐겁게 단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Horrible Science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요, 영어라고 하는 그릇에 정말 풍성한 과학이라는 재료를 수북히 담았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하시면서 배경 지식과 함께 영어 실력도 쑥쑥 자라는 마법과 같은 경험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